한일 간의 갈등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본의 도발은 이제 염치도 체면도 없고 완전 막가파식입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 막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 일본에 무례하다,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이런 표현 아주 무례한 표현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과잉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도 SNS를 통해서 또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오가는 말 전쟁. 이제는 말 전쟁에서 어디로 이어질지 지켜볼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다시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막말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막말 논란, 그 맨 앞에 일본 외무성 부대신 사또 서 있습니다. 사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しかし日本と韓国の主張が食い違っています、だから話し合いをする必要がある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わかりました。정일환 교수, 사또가 지금 저때 돌아간 감정도 있겠지만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면 우리 차관급 아닙니까? 네네. 그런 사람이 상대방 나라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움에도 급이 있고 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그 무례를 넘어서서 정말 무도한 수준이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각종 관료들이 말 바꾸기에 의해서 거짓말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이게 옛날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될 텐데 이것이 단순히 뭐 감정적 대응을 뛰어넘어서 이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근본적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시 되새기는 뭐 그런 어떤 좀 관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그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 국가 역량 총결집에서 맞선다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때 아닌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곧 어찌 보면 장기전화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다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초당적 대처가 핵심이다.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관료들의 막말에 대해서 물론 정부 대 정부이긴 합니다만 저는 야당에서도 좀 일본 정부들의 이런 관료들의 이 막말에 대해서 뭔가 좀 준엄하게 꾸짖는 이게 여야가 따로 없다. 이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싸움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본의 이런 사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한국과 만주를 정벌하자는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연원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베의 생각에는 이제 일본을 평화헌법 개정을 하고 일본을 재무장하고자 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면 딸랑이들이 많이 생긴 거죠. 아베의 뜻에 맞춰서 아베의 뜻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관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는 사태가 생기고 또 산업통상사항은 이 아베의 괴벨수다. 나치에 있었던 그 선전상 이런 얘기를 들어서면서까지 지금의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입안해서 갖다 바치는 이제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데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이제 뭐 시작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고 또 새로운 어떤 질서를 흔들어야 되는 이때까지 왔는데 저는 이때 대도모문이 필요하다. 커다랗게 정말 우리가 문 없이 큰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WTO 제소라든가 뭐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재 국산화 뭐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가되 이 문재인 정부와 또 여당에서는 야당이나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당한 비판 같은 것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직 경제만 보고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는 거에 있어서 편법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고 책임질 것은 지고 그리고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서 공감을 하면서 막상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알맹이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앞서서 기업인들 소재 부품과 장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유감 표명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없은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일치 단결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 생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 이제 일본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의 끝을 달리는 일본, 막 나가는 일본 한번 좀 들여다볼 텐데요. 양문석 이사장. 네. 지금 말 나오는 거를 보면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막 싸워보자. 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의 그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무도한 언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한 내의 분열을 일본의 발언들이 계산하면서 계속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한산 대첩이 지금 요 시기입니다. 통영에서도 한산 대첩 12일부터 14일까지 한산 대첩 기념 제전을 하는데 그 엄청난 대첩을 이루었던 이수신 장군의 그 모습들을 우리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이수신 장군이 앞에서 칼 들고 진군하라 적을 무찔러라 하는데 뒤에서 돌 던지거나 활 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우리의 장수의 뒤에 대놓고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극한 발언들 그리고 무도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오히려 우리 그 나라 쪽에서 또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황장수 소장은 일본의 저런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세계가 2차 대전과 1차 대전 사이 전강기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기요? 전강기, 전쟁 사이에 있던 기간이라고 전강기라고 예.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속에서 등장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이 하는 행동은 괘씸하지만은 무엇이 이기고 지는 것인가 승리인가를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결국은 말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 최소화에 집중해야 될 때다. 남는 것은 그 손익이, 경제적 손익이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지 지금 말싸움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성리학적인 주작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준이나 한계 이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명분을 중시했죠.
근데 그런 어떤 결과가 결국은 이 조선이라는 그 왕조가 굉장히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맹목적인 그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국민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손익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그러면 저렇게 일본에 수입을 하고 소재나 부품을 해온 것이 그냥 단지 애국적이지 않아서 했던 것이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이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 우위에서 얼마든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면 최소한의 비교 우위에 열중하는 것이 자신이 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지. 분업적 구조에서요.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분업적 구조에 매우 충실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전부 다 국산화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품 소재도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경제학적 이 진실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 속에서요.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뭐 덩달아서 전부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 세 가지 중요한 부품의 수출 규제를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은 좀 놀랬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요즘 정부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CP 기업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 CP 기업이라고 일본 기업이 스스로가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예컨대 뭐 도레이, 히타치, 스미모토, 도시바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한 1,3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때는 뭐 특별히 일반 포괄 허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씩만 다시 허가를 받으면 돼서 특별히 문제가 기존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이 별로 차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한 건 일본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불안감과 경제 심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게 더 사실은 주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제 대응할 때다.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필요도 없는 얘기에 더 이상 이제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뭐 한 나라의 차관급이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거 말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정부는 뭐 인허가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완화시켜주고 또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상생하고 이런 걸 차근차근 해나가는 와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진영 변호사. 저희가 중요한 것은 반일을 넘어서 그 길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정부 특히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반일이냐 아니면 친일이냐 이런 프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특히 뭐 정부가 국민들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는 반일 친일을 넘어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지금 상태를 극복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는 입장에서 다릅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이 아베의 보통 국가화 개헌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화 만들고 한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흥 강국으로서 일본을 위협하니까 이걸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그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자기들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익이 뭐냐 이런 어떤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과 입장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패를 하나하나 도를 포석을 한다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어떤 흥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적으로 특히 이제 국민들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1라운드, 2라운드 들어가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가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말폭탄은 계속 던지고 있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강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9시에 어땠죠? 정부에서 향후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환율 폭등하고 코스피, 코스닥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그 말은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냉정하게 봐서 싸울 땐 싸운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전략적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는 판인데 패널들은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치권의 공방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발전해온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본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히게 된 형국입니다.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합의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며 과거 친일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식민지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정치권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척화비 신쇄국주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정희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던데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경고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예. 가장 이제 수목긴 건 역할을 한 게 그 강제징용권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불거져서 정부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좀 그 판결을 좀 늦췄으면 하고 계속했던 거. 이거를 이제 적폐라고 해서 왜 정부가 사법권에 개입하느냐 해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경제로 봐야 돼요. 지금 이뤄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나라의 틀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안보를 지탱해줬던 한미 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또 오늘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한일 군사보호협정. 예. 이 지소미아 문제도 서른 의원이 북한과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뭐 해결을 해야 된다. 공동 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검증 안 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선 기업인들의 발등에 떨어진 이 소재 문제, 장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대비하지 못했던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실제로 실효적인 대책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뭐 5년, 10년 후, 뭐 20년 후에도 힘들 수 있는 뭐 소재 국산화라든가 또 한 5년, 길게 보면 5년, 짧게 봐도 3년이 걸릴 WTO 제소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고 당장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정부의 무능을 관제 민족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런 처세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신쇄국주의라는 시각,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전에 자료 화면에 나왔던 나경원 대표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사과하라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굳이 의역하면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무엇 했냐? 이런 사태가 되도록 한 게 뭐며 제대로 대응한 거냐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한일 무역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발이 된 것은 결국은 아베 정권의 도발이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을 도발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원인이 된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일부 야당이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야, 그동안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제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앞둔 시기에 있어서는 일본의 어떤 무도함과 소위 경제보복 조치의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국제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우리가 또 당당하게 맞서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도 또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그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 예산도 확보하고 물론 이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대책이랄까 우리 당장 서민들이 받아들일 우리 국민들이 피해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촘촘하게 대비하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다. 그러면서도 싸울 건 싸워야 된다. 근데 이게 자칫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다 보니까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 정권의 이런 패권적 행동 자체를 뭔가 좀 옹호하고 자칫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아베를 만나서 뭘 하는 겁니까? 아베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선 첫 번째. 아베 만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응할 건 대응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를테면 미국의 주선이 됐든 또 일정한 외교적 해결로 국민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베를 당당히 만나서 또 물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은 다른 말 다시 돌아갑니다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미워도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초당적 대처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달라. 그동안의 정부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이것이었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는 게 소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하나의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치는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패널들께서 조금씩 시각이 다르신데 한번 좀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황장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반일 프레임을 걸어서 굉장히 세게 밀고 있죠. 거의 언론들을 다 평정해서 미는데도 지금 지지율에 보면 49.9, 48 이렇게 나와요. 그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과 과연 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다수들 중에는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하고 이렇게 가서 그래서 끝까지 가서 얻는 것이 뭐냐. 이 싸움을 오래 했을 때 누군가가 모양 좋게 중재를 해서 한국성 일본패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그럼 그거 아닐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이냐. 그 길의 끝은 뭐고 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번에는 지지 않는 승리의 끝은 뭐냐.
그걸 국민 앞에 좀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싸움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총리가 이야기할 때 경제적 공격이 있을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선방을 때리지 왜 그러면 맞고 난 뒤에 이렇게 허둥댑니까? 국무회의에서 한 방 맞고 난 뒤에 7월 1일 날 일본이 공격한 뒤에 7월 3일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7월 달이에요. 7월 달. 7월 2일 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청와대 화요일 날요. 예.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면 그날 국무회의의 주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이 규제, 수출 규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뭐 있었는가 하면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저거는요. 그때 북한하고의 판문점, 트럼프 회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억 잘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정부가 지금 와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냐는 거고요. 한국당은 욕을 듣더라도 대안을 내어서 이렇게 가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죠. 신세국주의니 허구한 날 먼 일만 생기면 용어적 규정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좀 듣기 싫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이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그러면 왜 박명수 사무총장이 전국의 당협에다가 플래카드 걸어서 규탄한다고 걸으라 했냐. 그건 또 한국당의 무슨 행동이냐. 그래서 한국당은요. 정당으로서는 욕을 먹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옳은 길이라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한국당은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께 들어볼까요? 일단 세국주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같이 교류하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세국주의라는 말이 왜 나온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국산 부품하자라고 해서 세국주의라고 말하는 건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베를 만나러 가라라고 하지만 저번에도 문제 터졌을 때 미국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서 미국 가서 통상교섭본부장 갖고 여러 명 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또 일본에 특사 보내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의원들 빨리 가서 뭔가 좀 해라 했지만 일본에 의원들이 갔지만 잠이된 간사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2번이나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를 만나러 대통령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오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뭔가 얘기를 조금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지난번에 8월 1일 날 원래 본회의 열어가지고 일본 규탄하는 거 하기로 해놓고 결국 못하고 그날 본회의 안 열었기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하고 나중에 가서 뒷북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또 똑같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한 일이 하는 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겪으면서 부품 국산화 뭐 이런 걸 하면서 몇 년 전에 서울공대에서 나오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축적되고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매일 얘기하는 국산 소재 부품화 그게 됐으면 벌써 다 됐죠. 그런 얘기를 지금 와가지고 불났는데 불난집 앞에 그 불난집 소유자한테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번 불난 계기로 해서 새 집을 지을 계기를 삼아라.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단기적 전략, 중장기적 전략을 나눠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고 있는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전략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이 어떻습니까? 외교 같은 것은 종합예술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우리나라 외교? 북한 올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업 어떤 경제 전략? 결국 반기업 전략, 규제 강화 전략이 이번 정권의 기본 어떤 흐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북한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각화된 어떤 외교 전략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반기업 전략, 기업 규제 전략이 아니고 이번 계기를 해서 기업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전략 내지 큰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좀 전에 그림으로 보여준 것 중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50년, 10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일본 추정하는 옛날의 친일파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그 20대 총선 때에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던 양양자 삼성전자 그 상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소재나 기초과학에서 짧게는 100년, 길게는 150년이 가도 따라가기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국 전 수석이 존경한다라고 했던 박용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일본 추격하려고 하면 5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친일파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아, 정말 오래간만에 방송 나오니까 참 답답하네요. 자, 우리가 경제적 테러를 당했어요. 그리고 테러의 주범이 아베예요. 그러면 테러의 주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토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의 발달은 일본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강제 침략해서 36년 지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독일처럼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정치적 문제, 참여연 선거 이후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헌법 개정 문제를 위해서 자국의 자민련 표를 따내기 위한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테러를 당하면요, 테러의 아픔과 피해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죠? 테러를 당하고, 자, 미국의 무역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무역센터를 다시 바로 올립니까? 기본적인 테러의 피해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회복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을 내놔라, 단기적 처방을 내놔라 하는데 도대체 아이디어 하나라도 좀 내놓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 처방을 내놓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하나가 있었나요? 저는 답답하네요. 경제 테러범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테러범을 욕을 하지 않고 테러를 당한 자국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러한 풍토가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정말 진군하라, 적을 무찔러라 하고 있는 장군의 뒤에 그 장군 뒤통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저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 끝에 조금 소리를 높였더니 양문석 이사장 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와이드 사실 이 첫 번째 이슈를 다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쪽 패널들 간의 의견이 이렇게 갈릴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분명히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해왔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데 왜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이 한 말씀 하겠다고 들으셨으니까 박정희 의원 맨 먼저 꽂으셨죠. 한 분씩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얼마 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이 반일 감정 그리고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그런 이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이 보이는 거죠. 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한일 문제에 아주 커다란 갈등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예상이 됐던 거죠. 작년 8월에 외교부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뭐 우리 뭡니까 산업부에서 무슨 TF 꾸려서 이거에 대비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UN 업무 오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아베 세 분이 업무 오천할 때 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우방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작년 3월 1일 3.1절 정축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착착 쌓여온 감정의 골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과 아베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의 대책을 보면
별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자동차 이거 R&D 하는데 1조 원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성의 한 기업의 내년 R&D 예산이 20조입니다. 예, 좀 짧게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무대책을 반성을 하고 이런 대비를 못 세운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도 좀 하고, 아니 일본에게는 과거사 사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국민께 사과 못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지금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또 박정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무대책을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대응이 총선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총선 전략의 일환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이 그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전쟁 중에 장수 뒤에다가 뭐 비수를 꽂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되는 건지. 예.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 그런 차례로 비판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또, 예. 힘을 합치자 반론을 그래야지. 듣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지금 와서 뭐 대중요법을 쓰는데 그러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줄 야당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애국은요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강요하거나 우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영광의 길에 보면 애국은 비겁자들의 마지막 도피처다 이런 발언이 나와요. 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왔을 때 2001년이죠. 2006년에 부시가 그 애국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감청이라든지 뭐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안 하면 다 간첩이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갔는데요. 결국 2015년에 이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쌓아온 국가적 어떤 이 덕목에서 이것은 벗어난 것이다. 이런 비판에 이렇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일본이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을 걸었는데 여기에 협조 안 하면 다 매국이다, 애국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강압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예.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예.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이쪽 패널 말씀 듣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먼저 제가 짧게 예. 얘기하겠습니다. 저 또한 정경분리 원칙을 깬 아베 총리 비판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적 문제와 연관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들 충분히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 해봤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의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 바는 모시고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응이 땜질식 대응.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부처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응이 시장의 반응에 먹히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북한 올인주의 외교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지나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친노동자적 그리고 반기업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말 옛날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에 있던 IMF 사태로 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분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람 교수 먼저 하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한일 그 무역 전쟁을 보면서 일부 야권과 보수 언론이 중심이 돼서 무슨 뭐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 자, 방금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국산화 프레임,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애국심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격차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일본과 제대로 싸우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품 소재 산업의 어떤 국산화라든지 또 뭐랄까 이 분업 구조에서 우리의 어떤 강점 비교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 국민에게 피해는 어떤 것이 오는지 또 이 피해를 입게 시킨 소위 피해를 가한 가해자 일본의 정권의 어떤 무도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비판하는 거죠. 이게 좀 분명히 좀 결합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야당 입장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보복 조치가 있기 전까지 어떤 정말 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졌던 건 아니냐, 뭐 희망적 사고에 젖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역시 이 후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선 당장 이 여파를 막아내고 이 여파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만들어낸 속에서 자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총선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무대응이었던 것인지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인지 이렇게 심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최진영 변호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 지금 어떻게 북한 올인주의라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중심이죠. 이게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예를 들어서 정당의 정체성에다가 친일 반일의 프레임을 끼우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북한 올인 전략. 자, 이 정부가 어떻게 규제 강화만 했습니까? 이 정부의 목표는 규제 완화에 있죠. 물론 그러나 시장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북한 올인 전략이라든가 규제 강화 전략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예. 자, 양문석 이사장 말씀 드릴 텐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질수록 시간을 조금 더 지켜주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꼭 제가 이야기를 아닙니다. 지금 정기남 교수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해 이야기할 때 주세요. 시간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선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의 내용은 격렬하게 비판하고 또 비판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 내놨던 내용이고 욕 들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당원들이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같은 값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테러를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테러를 못 막은 사람보다 테러를 가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비판의 비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장수 소장이 다른 말도 못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황장수 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과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아베를 만나라고 하는데 자 테러범 경제적 테러를 가한 테러의 주범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만나주느냐. G20 상황을 우리가 받고 과장들이 가가지고 홀대 받고 나오는 거 받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홀대 받는 거 받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상국에서 만났는데도 홀대 받는 거 받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걸 다 보고 나서 또다시 대통령이 가가지고 또 굴욕을 당하고 오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을 갖다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 저한테 하는 거?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다니까요. 나경원 의원한테 한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